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감시자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님이세요. 네. 저희 오늘 패션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강기태 총장 괜찮습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넥타이도 너무 멋있고요. 아, 그래요? 이 넥타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메고 오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 교수님을 이렇게 주변에서 의류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면 네. 그런 고민들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옷 어떻게 엄청 입어야 돼요? 많이, 엄청 엄청 많이요? 많이 듣죠.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요? 것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옷 얘기 꺼내는 게요. 오늘 감시자들에서 옷 얘기할 겁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 얘기인데요. 경상남도가 오는 2021년까지 무상 교복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4곳의 지자체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합니다. 교복비 부담을 던 학부모들은 참 반가울 텐데요. 이 현금 지원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무상 교복, 현금 지원 오케이입니다. 다 교복 입고 학창 시절 보내셨죠? 네, 아닌 분 네, 있으신가요? 네. 다 교복 세대인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저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딱 떠오르는 게 치마 밑에 체육복 입고 막 복도 뛰어다녀가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저는 그게 추워 근데 죽겠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 정확하게 계산은 그래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 많아서 춥잖아요. 여전한 것 일단 같아요. 치마 입으면 추우니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레이어드 같아요. 스타일인 거죠. 아, 그럴까요? 네. 아직도 교복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양복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그게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그때 H.O.T. 막 잭스키스를 유행해가지고 힙합 길게 입는 교복 스타일. 통통하게 입는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교복 그렇게 하츠. 고쳤다고요? 아니 펑퍼짐하게 입었죠. 고쳤다고? 힙합 스타일. 통을 넓게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 신발 이렇게 맞춰갖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좁아졌죠. 몸에 네. 쫙 붙여갖고 입었는. 네. 그렇게 스타일 좀 맞췄던 기억이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왠지 나이가 드러나는 세대가 드러나네요. 네, 같은 세대예요, H.O.T. 교수님 교복 입을 때가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네, 그 검은색의 모자 쓴 그 시대인가요? 그렇죠. 친구도 우리 후배쯤 되는. 아, 그래요? 그 시대구나. 정말 패널들의 나이가 다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많습니다. 앉혀볼게요. 네, 그 숱한 논란 끝에 무상급식이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된 것처럼 이제는 교복도 무상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도내에서는 이제 4곳이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남해군을 시작으로 해서요. 함안, 고성, 그다음에 창원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했죠. 그래서 올해부터 신입생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1인당 30만 원, 30만 3천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경상남도도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작을 했고 한다 하고 2021년도에 아마 고등학생들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급물살을 탈 예정으로 보입니다. 2, 3년 아니면 경상남도에서는 다 중고등학생 거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예. 교복을 지원받는 거네요. 네. 이 경남 지역의 이제 시군들이 이렇게 교복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고 하는 것들은 지난해 10월달에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렇게 무상 교육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도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칭해서 이게 도가 내는 게 아니고 또 시군이 또 냅니다. 네. 그래서 부담도 줄이고. 그런데 학생 수 적은 군에서는 뭐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겠는데 이게 학생 수가 많은 시단위에서는 또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도가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한번 여러 가지 재정 문제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네. 합천군에서는 이제 교복 지원 조례안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올 3월에 이제 추경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죠, 재정. 지방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군이 시작하면은 이제 중고교 신입생 530명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소비가 되고요. 동복에 보니까 21만 7천 원, 하복에 8만 6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30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단위로 가면은 돈이 많이 이제 올라가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 중고교 신입생이 1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제 곱하면은 창원에서 이제 58억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행을 쭉쭉 해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돈 아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좀 빠르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뭘까요, 이유가? 아니 뭐 도에서 이게 재정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없이 허성무 시장의 이제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걸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든지랑 상관없이 나는 내 철학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표시인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시행하겠다고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8억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워낙 또 학생이 많잖아요. 학생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또 바꿔 생각하면 학생이 많기 때문에 무상교복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겠다라는 의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 제일 처음에 무상교복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때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시청자분들도 무슨 교복까지 무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교복은 급식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은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내가 입학을 하게 되면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저는 이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든지 내지는 이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거랑 관련 없이 무조건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학교 정책으로 입으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빈부 격차나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관없이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복비를 지원하는 거는 또 일종의 무상급식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뭐 포퓰리즘이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사실은 진보라 그러면 좀 제복 문화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난 의외입니다. 이게 이른바 진보 교육감, 진보를 자처하는 시장들이 이렇게 제복을 입히는 그걸 돈을 주고 하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예컨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보십시오. 보면은 이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명문 사립고등학교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학교는 이렇게 아주 고급 모직으로 된 거 입고 하는 영화를 보고 했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너무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간섭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넌센스를 생각하면 나중에 따져볼 텐데 과연 이게 정말 진보 교육감이나 진보의 그 철학과도 맞는 이야기인지 학생들에게 무조건 교복을 입히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게 나중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쓰면은 또 다른 재원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의 경우에는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네. 계좌에다 현금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네네. 이게 4월부터 이제 학부모 계좌죠. 신청하신 분의 계좌로 일괄 지급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요. 교육청 학교 주간 구매 공고 상한가가 지금 한 벌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입생이 약 19,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게 5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시자들 최유리 PD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른 지자체는 6개월, 뭐 5개월 넘게 하면서 공청회도 토의하고 의회에서 토의하고 시민단체 참석을 해서 열렬한 토의를 해서 만든 게 현물 지급이에요. 그렇게 선행한 다른 지자체가 선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좀 시작하는 창원시에서 현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간 구매하고 계약된 업체가 곤란히 처하고 있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마산의 한일요구가 기존에 저희 중소업체 사장님이 하셨는데 그 사장님이 한 85% 전후에서 최소 참여율을 했습니다. 물려입기라든지 중고장터 교복을 빼고 그런데도 요번에 가니까 참여율이 30%입니다. 30%. 그럼 원단을 생산해놓고 준비를 했던 게 다 어떻게 됩니까? 원단부터 해서 2, 3개월 이상은 자꾸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학부모 일부 또는 학교의 일부가 참여해서 그냥 하는 게 공동구매였는데
이러면 품질이라든지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교육부가 나섰어요. 그 13년도부터 공청회 거치고 입법 예고해서 15년도부터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유시장 경쟁에 의해서 뭐 마케팅과 자본력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몇몇 남아있는 것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것 또한 또 제2의 위기가 오는 거죠. 일단은 교복 자체도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입학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어떤 교육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서 들어가는 많은 뭐 교재, 책 이런 거는 그냥 주듯이 교복도 그냥 그렇게 지급을 한다 생각하면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하나 돈으로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사입을 하면 그 취지가 사실 참 퇴색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체복이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담고 우리 학교의 어떤 정신을 담아서 그리고 좀 편안한 옷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학생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품질은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좀 고민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창원시에서 학교에다가 현금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 현금 받은 걸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간 구매한 방식을 그대로 해버리면 학생들은 현물로 받고 그러면 사실 불편할 게 없거든요. 현재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학부모한테 받던 스쿨뱅킹으로 받던 교복값을 그냥 시청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시에서도 복잡할 텐데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업체에서 특정 학교의 교복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발생하는 입찰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종종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도 저는 체육복 관련해서도 입찰 비리가 있는 것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이런 집단 구매의 투명성에 대해서 그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야 차라리 개별로 알아서 구매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지 예산을 이제 개별 이제 국민에게 줬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이 뭐냐면 그 돈을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일단 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에서는 이제 그걸 애 교육 구매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린다든지 혹은 뭐 또 가정 환경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양육자가 아닌 집안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그 돈이 과연 올바르게 쓸 수 있을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을 바로 주는 거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소업체에서 말한 거는 만약에 이 현물로 주면은 우리는 도산할 위기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주면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사용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사냐라는 문제 하나고 그다음에 학교 중앙 구매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나 이거 제고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거 업체 선정할 때 공정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라는 문제 이건 거죠. 세 번째로는 만약 개별 구매하면은 이제 개별로 더 사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이 교복 구입비가 더 상승할 거 아니냐 하는 이 학부형들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저희 얘기 나온 것처럼 현금 지원이냐 현물 지원이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창원시가 이제 현금 지원을 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교복을 선택하는 그 선택권에다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추가를 하면서 발생했던 것, 또 투명하지 않았던 공동구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 지원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원시의 그러니까 주소지는 창원이지만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있는 경우들, 또 타 지역 학생인데 주소지는 또 창원시의 학교를 다닐 때 뭐 이러한 또 문제들도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별로 또 동일한 옷들이 낙찰가들이 또 달라지는 문제도 사실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을 어떻게 또 형평성 있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이번에는 네, 3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건 거죠. 네.
학교 주간 구매로 계속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라면 사실 이걸 현금으로 안 했겠죠? 개별 학생들한테 줘도 네.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예상하기로는 구매 경로가 거의 다를 거라는 게 지금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런 식으로 구매했던 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학교 주간 구매라는 시스템인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또 마크에 또 추가, 또 넥타이 뭐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학교와의 그 관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라 이런데 또 이제 항의를 이제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금 지원으로 선택을 했을 수도 근데 있다라는 사실은 거품을 이제 제거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췄다는 데는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옷을 공부하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차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한 차이들이 또 공동구매했을 때는 또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타 지역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1개 교육청에서 무상교복을 추진 중에 있고요. 네. 부산, 인천, 또 울산, 경기, 충남, 전북, 또 전남에서 현물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현물 지급이 이제 원칙이 되었던 거고요. 학교 주관하에서 이제 공동으로 구매하고 또 이제 교복비는 이제 학교로 일괄 이제 입금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원시하고 이 고민을 똑같이 겪고 있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동일 업체에 동일 교복을 착용해가지고 위화감을 해소한다. 그다음에 교복 가격을 또 안정화시킨다.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유로 지금 현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무상교복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이걸 현물로 할지 뭐 현금으로 줄지 향후에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창원시의 현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저희 패널끼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도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론을 좀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창원시하고 약간 지금 이게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창원시는 현금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현물로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광역에서 나오는 이 자금과 시에서 나오는 이 자금이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될 것인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현물이냐 현금이냐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떠나서 지금 그렇다면 이 교복을 입는 이런 문화는 그럼 좀 괜찮은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종시에서는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다고 저는 아는데 교복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해서 입는다면 어떤 교복을 입을지 사실은 막상 교복을 입을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나온 안은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교복 형태를 물었더니 그 낸 게 후드티예요, 후드티. 후드티에 밖에서도 입으려면 학교 로고는 굉장히 작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년과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는 팔 쪽에 작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후드티 여기 이제 그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가 양쪽으로 뚫려 있으니까 물건 잘 잃어버리니까 안에다가 안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디테일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교복을 안 입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생활복이 기능성 의류로 굉장히 많이 대체됐거든요. 어른들도 무조건 편하고 활동적인 옷을 선호를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한참 혈기왕성한 아이들한테 정장을 입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활동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감하는 네.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복이 시작된 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치마저고리가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복 형태로 된 거는 이제 숙명학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100년이 이제 넘는 기간 동안에 쭉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함께 이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식 제복과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있고 서구의 이제 아이비리그 스타일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했는데. 우리 같은 어른들도 지금 기능성 옷들, 편안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시간씩 그 옷을 입고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후드티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의 이화여고 같은 경우 후드티예요. 굉장히 이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복이 이렇게 양복식으로 자켓식으로 이렇게 수트 형태로 되다 보니까 피트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게 돈을 집어먹는 문제예요. 패턴이라는 거를 잘 맞춰서 사이즈를 재서 맞게끔 치수에 맞는 옷을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교복값이 비싸지는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네. 이 제안하신 게 있다면서요? 교복 생산 조합? 네.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지역의 인재들, 그다음에 지역의 연구소, 또 지역의 기업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게 교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거입니다. 산학연이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서요. 유행에 학생들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성장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에 맞는 그러한 교복의 원형을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놓고 공론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면 이 교복의 디자인이 지금처럼 불편한 정장이 아닌 생활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입을 수 있는 형태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맨투맨 티셔츠라든지 하는 것도 얼마든지 유니폼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복의 디자인이 그렇게 학교마다 달라야 되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창원시 교복은 이거다.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학교마다 특색을 조금씩 가미하는 형태대로 부수적으로 충분히 마크라든지 어떤 띠라든지 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이 문제인데 생산에 지역 기업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금과 이 지역에서 있는 돈들이 유명 브랜드로 그냥 나가는 것을 저는 원치를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복, 그다음에 편한 교복, 착한 교복 이렇게 이제 컨셉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복의 디자인이나 그 이제 퀄리티를 그런 식으로 잡으면 충분히 저는 가격도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낮아지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공공 재원으로 그것을 다 보편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재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금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 보편적 복지가 맞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하는 논의도 조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정장 가격 수준으로 맞아요. 책정돼 있으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너무 과잉이 아니냐, 그 정장값을 다 지불하는 게 맞느냐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챙겨야 할 옷들이 아이템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갈등만 커져요. 맞아요. 이거를 했니 안 했니? 왜안 입고 왔니? 안 입었니 틀렸다, 입었니? 맞다, 네, 맞아. 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희망인 자녀들이 진학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교복 한 벌은 잘 입혀서 근사하게 입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무상교복에 덧붙인 지자체장의 발언이 이런 보통 아버지들의 마음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습니다만 학생들의 기도 살리면서 가정경제 또 지역경제를 응원하는 그런 교복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얀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득 물을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 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네, 팍팍한 취업 현실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켜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청년몰, 보물단지인가 애물단지인가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전통시장하고 두 번째는 청년인 거죠. 그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청년몰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가 진주에 몰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의 황금상점이라고 있고 네. 또 진주중앙시장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춘다락,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길 청년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 회성시장이죠. 회성종합시장에는 청년 이온몰이라고 있고요. 또 양산 남부시장에는 흥청망청 청년몰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김해 동상시장에는 지금 현재 개장을 준비 중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간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이게 지자체가 일단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정부가 50%, 지자체가 40%, 개인이 10% 이렇게 부담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최대 지원금이 15억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청년 창업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 제한은요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취지는 참 좋고요. 우선에 이제 유통 환경 변화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도 간접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넓고 오래되어서 그리고 그렇지만 또 수많은 장사 노하우가 있는 이런 전통시장에 젊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청년과 전통시장의 콜라보, 뭐 요즘 유행하는 콜라보를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각기 다른 두 세대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게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청년몰이 입점이 된 다음에 전통시장이 좀 살아났느냐 이 점일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까운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마산 부림시장에. 네. 창동 부림시장에 있었는데 가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가봤어요. 저도 네. 한참 이제 그 창동 살리기 하고 할 때 저도 가봤는데 그게 청춘 바보몰이라고 있었고 이게 2016년에 개장을 했어요. 그때 국비가 한 2억 6,200만 원, 시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일종의 먹자 골목처럼 그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신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메인 그 도로라기보다는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나가지고 찾아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저쪽에서 보면 또 지하 약간 애매한 구조였고 이게 음식점이면 약간 좀 쾌적하고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약간 지하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음식 냄새가 잘 안 빠지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다들 비슷하게 저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다 폐점을 해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긴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경남 지역 아니더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청년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주에 보면은 또 청년몰이 있죠. 유명하죠, 거기는. 네, 강화도에도 보면은 강화 풍물시장 근처에도 또 청년몰이 있고요. 요새 뭐 안동도 있고요. 문경에는 또 오미자가 유명해서 오미자 뭐 이렇게 또 청년몰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청년몰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방송이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참신한 시도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요즘 도시 재생이라든가 구도심 지역 활력 찾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고 또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 6월 이게 청년몰 사업 시작 후에 1년 6개월 동안 이 청년몰 4곳 중에서 한 곳이
이 휴업이나 폐업 중인 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도 힘든 시점인데 자영업의 일반 점포의 휴폐업보다 이 청년몰의 휴폐업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못하면서 예산만 많이 낭비한 정책이 지금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3년간 총 262억 원을 지원했는데 아주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 한정된 시장 고객층에게 청년몰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 힘들어서 전통시장에 힘들어있는 상인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게 들어서면서 기존 상인들도 같이 그 유입 효과를 누리지 않느냐라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이웃에 있는 상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기는 정부 돈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상가를 꾸며주고 이 상가는 이 상가대로 지금 그런 어떤 차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죽순 실패가 좀 예고된 것이었는데 즉 관주도로 상가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시장의 개념, 원래 시장의 개념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마켓 만드는 발상 자체가 조금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모든 청년들이나 이걸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전통 상권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창업 기술이라든가 경영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그 교육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뭐 원인 분석은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청년 실업률도 해소하면서 전통시장도 살리면서 그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뭐 논리 필연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어느 구역이 이제 쇠락했다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라든지 너무 이제 시설이 낙후됐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단순히 청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당연히 살아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제 접근 방향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하는 그 이제 순서가 집단체 교육을 좀 한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체 교육이랑 컨설팅 받아가지고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게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도 개인이 돈을 들여서라도 그 교육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사에 소질이 있고 그 아이템에 맞는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저는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창업하는 청년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조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유행 따라서 뭐 되게 저렇게 하면 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청년들이 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되게 보면은 좀 더 깊은 선택과 어떤 그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되게 잘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또 잘 되는 시장, 못 되는 시장 그 상권 분석도 필요한 것이고 그 시장에 또 나름의 이게 흐름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냥 고정관념으로 근데 여기는 뭐 했던 곳이니까 이걸 해주겠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관념들이 그런 어떤 방법들이 좀 실패해 그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대체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 사업의 배경이 전통시장이라는 부분과 또 청년들에게 사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들에게는 많은 기회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 또 현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저는 성공 사례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좀 들어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문전성시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도 많은 뭐 지역민과 그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하고요. 또 순천에 가면 오래된 곡물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청춘 창고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인데 저는 방금 말씀드려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해 대학과 지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용문시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가 이제 숙명여대가 가까운 곳인데 숙명여대 학생들 어쨌든 그 용문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학과에서 수업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를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그 현장에서 연구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을 청년몰에도 이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창업에 바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예비 검토 단계에 지원을 함으로써 좋은 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남 전체에 청년몰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진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청년몰 중에 이제 탑3 안에 이제 매출이 들고요. 자생역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제 프리마켓이 있는데요. 셀러분들 기부금을 모으고 저희 기부금 합쳐서 사회 소외계층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기부 형식의 이제 행사고요. 그 행사를 참여하시면서 또 구경도 하시고 지하상가 또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구도심도 활성화되고 저희 상권도 좀 살리고 기부도 하고 그래 뭐 일석삼조의 그런 행사 또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한다는 그 장점 때문에 제가 청년몰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기 전부터 11명의 그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저희의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리고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저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재래시장, 현재 기존에 계셨던 상인분들과 가장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남아있는 청춘다락, 저 상인들과도 저희가 어떻게든 잘 이렇게 협조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줄 알았고 그냥 우리는 마냥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죠. 그때는 장사 잘 되고 사람이 붐볐으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 당시 부족했던 점이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제 환풍기 시설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도 추가로 되는 줄 알았고, 그다음에 밖에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 될 거니까 있으면 더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개업식 할 때도 초대도 못 받았고, 청춘다락 앞에 진주 비단길을 홍보하고 있고, 문도 개방해서 뒤쪽 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개방하는 것 자체가 10명 관리가 안 되는데, 그리 말하니까 시가 그럼 관리를 할 수 있게 전기값이랑 문을 건쳐주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거죠.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2차 잘 되라고 이제 문도 건쳐주고 전기값도 다 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건 섭섭한 거죠. 조금 놀라운 게 제일 처음 해봤던 지하상가 황금상점이라는 곳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사람도 많은 것 같았는데, 이 뒤에 보신 그 두 곳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지네요.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진주 중앙시장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황금상점은 2017년 6월에 문을 열었고, 지금 현재 점포 빈 곳이 3곳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다만 나름대로 프리마켓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고요, 스스로.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 보면 방금 저기는 지금 청춘다락이 지금 이제 사실상 먼저 투자를 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비단길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인들이 볼 때는 저 두 청년몰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왜 가까이 그렇게 청년몰이 2개 붙어 있는가 우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청년몰 사업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표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청춘다락에 해당되는 곳이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요. 지원 대상을 보면 시장 내에 빈 점포가 5개에서 한 20개 사이 정도로 있는 소규모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한 점포당 최대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뭐 지원금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뭐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방금 또 두 번째 것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사업입니다. 이건 2016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말한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2019년, 그러니까 2018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어서 청년몰 사업을 사실은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차이가 뭐냐 하면 점포 수가 20개, 20개 이상 정도 좀 규모가 좀 커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이제 공유 부지도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예를 들면 편의시설이라든가 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 한 개의 청년몰에 일반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15억 그리고 복합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지원한다. 25억이 아니군요.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뭐 일반 시장에 가는 소비자들이 이게 어느 사업이 이게 어느 사업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시장에 가면 왜 청년몰이 2개지? 여기는 이렇게 잘 안 되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세금을 들여서 여기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다른 곳을 살려서 여기는 잘 되고 왜 이 갈등이 있지라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청춘 다락 입점 심사 시에도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점 심사할 때 꼼수를 부린 경우가 있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창업을 했던 기창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실경영은 창업했던 사람. 그러니까 꼼수 부린 거죠. 그다음에 바다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던 거. 그다음 폐업 후에 시청에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락 아예 두절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재정까지 줬는데 그에 대해 합당한 응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청년들이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한 계약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방만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관리하는 게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 내줄 때도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를 지키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거의 성격도 유사한 사업을 바로 옆에다가 지금 하나는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또 내줬다는 거죠. 일단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위치상 청춘 다락이 만약에 폐점을 하지 않고 지금 다 그 이제 가게들이 성업을 하고 있었더라면 새로 생긴 이 비단길이 바로 옆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위치도 이렇게 선정됐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그리고 저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점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 창업 시설이 이제 2곳이 큰 규모로 들어갔으면 분명히 이 안에서 업종이 중복되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걸 하다 보니 이런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제대로 이게 체크가 안 되고 2개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 다락이 왜 이렇게 좀 망해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열어서 성공을 할 것인가. 같은 길을 또 전철을 밟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청년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게 맛입니다. 음식점입니다. 이건 맛에 까다롭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맛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는 적어도 1년 넘게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맛에 관한은요. 아까 청년몰 심사 기준 이거 더 엄격해야 돼요. 더 엄격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하고 그 통과하신 분들만 정부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이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세 번째로는 청년들한테 야 너네들 공간 줬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플리마켓하고 너네들 하라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요거는 시단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콜라보 브랜딩을 같이 해줘야 돼요. 대규모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게 참 정부 정책이 어려운 게 이런 대목일 겁니다. 상인들의 세대 교체,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목표가 너무 처음부터 분명해가지고 정책 목표에도 압도당했던 이런 것 같은데요. 청년 상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 정책 초기 단계로 실패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실패율이 높다는 건 중소기업 벤처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마켓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건 상당히 좀 약간 좀 오산입니다. 쉽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사이의 창업 열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청년 창업 전체를 좀 폭넓게 골고루 육성하려는 그런 교육과 컨설팅과 좀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냥 저는 상식적인 소비자 수준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재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숙련된 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그만큼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또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또 자본이 있어야 되는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숙련도도 좀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결국 그 밑에서 지금 거의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우리가 청년자를 떼고 보면 결국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 이 청년들이 어느 위치에 갈 것인가는 스스로 결국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다면 자기 개인의 그 숙련도를 높여서 특별한 기술을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저기 진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로 좀 뭉쳐가지고 자생력을 키운다든지 결국 그런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제도적 미비점 또는 그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의 좀 세련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대로 보완이 되는 가운데 저는 청년들에게도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우리 귀농 기촌인들에게 물어보면 지역에 그러니까 농촌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상인들 여기 이제 청년 상인들도 그 해당 그 시장에서 그 지역 상인들과 얼마나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국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무거운 자세 속에서 성실하게 해줘야만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성실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시작한 정책인데 지금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감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복 지원비든 뭐 청년몰 창원 지원비든 주는 쪽이든 받는 쪽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다. 혈세를 들인 효과가 보이고 또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올 때 납세자의 마음도 뿌듯할 겁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